예, 오늘은 제가 월요일 수업을 휴강하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강의 영상을 녹화해서 탑재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 수강이 좀 어려운 분들은 목요일 날 대면 보강 수업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하시면 다 출석 인정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과학이란 무엇인지 개괄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의 개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방법론이라는 것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과학의 정의입니다. 무슨 과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심리학도 사회과학 또는 인문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학의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탐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과학의 정의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합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어, 지식을 습득하고 탐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학문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학문이란 말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학문하고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 학문이라는 건 이렇게 세분화된 영역들을 다 우리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부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학문의 영역들을 얘기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예술을 다 포함해서 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자체가 학문이라는 게 더 포괄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내부적인 부분이 바로 과학이다.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화학, 물리학, 법학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 좀 포괄적으로 미술, 문학, 언어, 기타, 뭐 음악 이런 것들은 다 아, 예술. 그래서 이 과학과 예술을 다 포괄적으로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해결 가능한 문제를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이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의 목적은 그럼 뭐냐? 몇 가지 과학의 목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목적은 구체적인 대상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상이 분명히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대상을 다루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이다. 즉, 가치관이나 철학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치관이나 철학 같은 거는. 그래서 관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과학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의 발견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과학과 상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면 과학이라는 것은 이론적 구조를 세우고 또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흑인들은 음악적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학적 접근은 체계적인 접근을 사용하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많은 흑인들이 음악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음악가는 또 흑인이더라. 이게 이제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은 이렇게 그냥 어,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흑인 중에는 음악가도 많고 뭐 또 흑이 유명한 그 음악가는 흑인들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상식적인 접근 방식이고 과학적인 접근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과학은 규명하고자 하는 변인들 이외의 것들은 철저히 통제한다. 제가 첫 시간에도 변인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변인들 이외의 것들은 다 통제를 한다,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인들만의 영향, 효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밝혀내는 게 과학이다. 세 번째로 추상적 설명, 즉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다 배제시킨다라는 게 그 과학과 상식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오래간만에 제가 그 어제 강의를 두 개를 진행하고 났더니 목이 좀 잠겼더라고요. 저녁 때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로 좀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조금 목을 가라앉히긴 했는데 지금도 목이 좀 칼칼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 중에도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본인 그 건강은 본인이 철저하게 방역을 잘해서 지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목적 중에서 이제 지식을 얻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 집착의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믿고 따르는 게 바로 집착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미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집착의 방법이죠. 권위의 방법, 권위 있는 사람이나 출처에 의해서 그냥 그걸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권위의 방법이고요. 직관적 방법, 이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또 선험적 방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인투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볼 땐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확한 관찰이에요. 지나친 일반화예요. 그리고 선택적인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본 것만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일반화시키는.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또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뭐 추론적 방법이라고도 해요. 사이언스다 이거죠. 자기수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자기수정적이라는 것은 틀리면 고치기도 하고 수정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증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경험적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목적의 세 번째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심리학을 하면서 계속 언급되는 것이고 또 많이 듣는 얘기죠. 변인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거. 그리고 어떤 현상을 예측하는 거. 그리고 현상을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것도 역시 과학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과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이 되는 것인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어떤 본 것에 의해서 그 본 것을 가지고 자꾸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성도 있고, 내가 본 것은 사실이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서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본 거는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만을 믿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과학은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 방법의 이제 특징들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 음,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관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관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내용을 다룬다. 우선 첫 번째 연구 방법의 특징이 논리적이다. 논리적이다라는 거. 서로 배타적인 상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즉,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 모순적인 것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동전을 던지면 앞이 나오든 뒤가 나오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앞이냐 뒤냐 어느 한쪽이 나오는 것이 앞뒤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뒤의 현상이 앞의 현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발생한 것이 뒤에서 발생한 것을 일으키는 것이 뒤에 발생한 것이 앞에 발생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야 된다. 논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결정론적이다. 디터미니스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상이라는 것은 뭔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원인이. 그죠? 우리가 프로이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심리적 결정주의. 그죠? 어떤 사람이 행동을 그렇게 하는데 또는 그렇게 말하는 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숨은 동기,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뭔가가 작동이 돼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 또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론적이다. 뭔가가 일어났으면 그 일어난 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게 결정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것을 다룬다. 일반화. 우리가 흔히 이제 심리학에서 논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일반화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뭐 조사를 해서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면 일반화 가능성이 좀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화 가능성이 큰 것이 좋은 연구다. 큰 것이 좋은 연구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 사건에 대해서만 한정된 거라면 굉장히 좁은 의미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거를 일반화시키지 못한다면 사실은 쓸모가 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연구한 결과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국한된 얘기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좁은, 편협한, 협소한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일반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연구를 했지만 그 연구 결과가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일반화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 관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결. 그러니까 어떤 그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변수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고 다 뭐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면 그거는 사실은 경제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것저것 다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과학이라는 건 최소한의 설명 변수만을 이용해서 최대의 설명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가장 적합한 변수를 선택해서 그 변수만을 가지고 어떤 효과나 어떤 영향력을 밝혀내는 거죠. 그게 바로 간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성 그리고 설명력을 크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통계적인 방법 중에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회귀 방정식 속에 변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설명력은 커지게 돼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때보다 두 개의 변인, 세 개의 변인을 가지고 설명할 때 설명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성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설명력을 추구할 거냐 하는 선택의 필요성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 개념을 정확히 정의 내려야 된다. 그 연구자가 사랑을 가지고 연구할 때 그냥 우리가 개념적인 사랑의 정의만 가지고는 연구가 진행될 수 없다 그랬죠. 왜? 측정을 못하니까. 측정을 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조작적 정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변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작적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뒤에 또 우리가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여섯 번째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empirically verifiable이라고 해서 검증 가능,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론적으로 밝혀놓은 그것들을 반복해서 검증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론이에요. 이론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발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의 연구만 가지고 그렇게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 사람도 그 연구자도 수도 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론을 정립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연구자가 그 이론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던 변인들을 사용해서 만약에 또 검증을 한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증이 돼야겠죠. 그게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연구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을 얻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연구 과정 다 똑같이 따라했는데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정 가능하다. 그게 이제 자기 수정적이다. 자가 수정적이다. 즉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부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또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의 뭐 대가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뭐 메슬로우의 동기 이론도 그렇죠.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심리학의 대가들이 언급한 그런 이론들에서도 다른 학자들이 비판적 입장으로 뭔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수정을 하는 그런 학자들의
대가인 학자들의 자세도 우리가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학자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이론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과학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8가지가 이 과학의 연구 방법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론이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이론이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상호 관련된 명제들의 집합이다. 명제들이라는 것은 뭔가 그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명제들의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시하는 체계적으로 연관된 명제들의 집합이다. 역시 체계적으로 연관된, 상호 관련된 그런 명제들의 집합이 또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상호 관련된 진술들의 집합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 연관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통일되고 정립된 법칙들이다. 통일되고 정립된 법칙들이다. 이 이론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잘 정리된, 그리고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도 수많은 이론들이 있죠. 그죠? 영역마다, 분야마다 다 이론들이 많고요. 특히 사회심리학 분야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론들이 그렇게 쉽게 정리된 거는 절대 아니죠. 연구자들이 수년간의, 십수년간의 막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변인이 무엇이고 구성 개념이 뭔지, 그리고 조작적 정의라는 게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개념은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 연구 방법론뿐만이 아니라 통계학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우리 조사 방법론에서도 역시 이 세 가지 변인, 구성 개념, 조작적 정의라는 것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 개의 개념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들이죠. 변인이라는 것은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하죠. 상호 배제적인 속성들의 집합이다. 속성들. 상호 배제적인 속성들의 집합이다. 그 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것들과 달리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속성. 속성이라는 것은 또 어떤 사물을 특징 지우는 그 무엇이다. 우리가 흔히 제품 얘기할 때 제품 속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속성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성 개념은 뭐냐? 구성 개념. 그것을 측정해서 수량적 값을 부여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적 개념이 바로 구성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성 개념. 측정해서 수량적 값을 부여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적 개념.
여기서 조작이라는 것은 매니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 심리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이제 구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상 개념은 뭐냐? 본능처럼 수량적 값을 부여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개념이 현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성 개념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구성 개념을 가지고 조작적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나 변인을 측정하거나 조작하는 데 필요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개념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바로 조작적 정의다.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조작적 정의 또한 계속 우리가 작업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작적 정의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념이나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행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것에 의미를 주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언급했듯이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의 사전적, 개념적 의미는 뭐 두 사람 남녀 간의 뭐 연인 사이를 얘기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요. 뭐 사랑에 대한 사전적인 개념, 개념적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려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측정하거나 조작을 해서 그러한 것들의 의미를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이 바로 조작적 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 방법의 유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방법도 조사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설계도 우리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방법이라는 거에서는 실험적 방법과 비실험적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실험적 방법이라는 것은 일단 독립변인이라는 것을 매니플레이션에서 조작을 해놓고 다른 독립변인 이외의 모든 다른 변인들은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차단을 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험실 실험이에요. 근데 현장 실험은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게 현장 실험이죠. 특히 이제 현장 실험 같은 거는 우리 산업심리학이나 조직심리학에서 현장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사회심리학에서도 현장 실험을 그 연구자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현장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관찰을 통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험실 실험은 딱 그 세팅을 해놓고 실험실 안에서 정말 독립변인, 내가 연구자가 설계한 그 독립변인만을 처치하고 나머지 모든 변인들은 다 통제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실험실 실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실험적 방법이라는 것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문헌연구법, 사례연구법, 내용분석법, 설문지조사법, 그리고 관찰법, 면접법, 상관연구법,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실험적 방법, 그 다음에 비실험적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 실험적 방법과 비실험적 방법이 다 활용되고 있고요. 물론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주로 비실험적 방법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조사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할 때 쓰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 설계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내고요.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좀 구분을 하죠. 설문지 조사법은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설문지 조사법에 해당되는, 직접 면접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여론조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조사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일반화됐죠. 점점 더 대면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특히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예 대면 조사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죠.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요즘은 또 조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조사의 방법은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대면 조사하는 것은 이제 거의 사라질 거예요. 쉽지가 않으니까. 거의 그래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화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법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설문조사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구조화된 면접도 있고 비구조화된 면접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 조사하려고 하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그 응답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이 바로 면접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관찰법은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죠. 뭐 진짜 어떤 옷 매장 앞에서 하루 종일 그 매장에 들락거리는 그 소비자들, 구매자들을 관찰하는 거. 그것도 관찰법이고, 또 하우스에서,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주방에서 어떤 식의 행동을 보이는지도 관찰할 수 있고, 뭐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또 가족들의 그런 모습도 관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관찰법이라는 거예요. observation.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검사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리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게 심리 검사죠. 그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MPI, 그죠? 미네소타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 그 성격 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심리 검사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성격 검사만 해도 아주 수십 종이 있을 정도로 많고요. 지능 검사도 굉장히 많죠. 적성 검사도 있고. 많이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보면 또 기사에도 등장하는 그 MBTI, 그죠? MBTI는 근데 뭐 굉장히 좀 심층적인 성격 분석은 안 되고 성격의 유형만 좀 구분해 주는 게 바로 MBTI라고 하는 겁니다. CPI는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만든 성격 그 인벤토리, 성격 측정 문항들이고요. 하여튼 이런 심리 검사도 역시 또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요즘은 뭐 신입사원 선발하는 기업 현장에서도 심리 검사가 거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가 또 연구 방법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 여기 우리가 위에서 비실험적 방법 중에
상관연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용분석법 이런 것도 어, 내용분석법이라는 건 이제 컨텐츠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또는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요. 또는 관찰한 내용을 기술해서 그것 또한 내용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내용 분석이라는 것도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를 내용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입니다. 뭐 사례연구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케이스 스탠다라고 해서 말을 들어봤을 거고요. 문헌연구법은 뭐 말 그대로 책이나 논문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해내는 작업입니다. 상관연구법이라는 것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또 살펴보는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상관 연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물론 설문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수능 다 보고 대학을 입학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다 나와 있어요. 대학에 들어올 때 수능 점수를 가지고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능 점수와 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 때 학점, 2학년 때 학점, 3학년 때 학점, 4학년 때 학점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로 계속 쌓이겠죠. 수능 점수와 과연 대학 학점 간에 상관이 있냐 없냐 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상관연구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 설계에 따라서도 연구 방법이 구분되어지고 또 연구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조사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과학에서 살펴보는 내용이 조사와 관련된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과학적 조사라는 거는 뭐 기존의 이론을 통해서 개발되거나 또는 관찰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뭔가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해내는 과정이 바로 과학적 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도 이 과학적 조사 방법을 통해서 논문을 쓰고 그 외에 다른 기타 사회과학 분야에 있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도 이 조사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과학적 조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선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그 현상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측이 우리 심리학을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예측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격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격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성격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원서를 내고 입사 지원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 변인들이라는 게 바로 예측 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그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을 선발하면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많은 높은 성과를 낼 것이다. 일을 잘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죠. 물론 그 예측이 맞는 경우도 있고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산업심리학에서 다룬 분야 내용인데, 그런 경우도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목적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목적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 과학적 조사라는 것이 우리가 조사 방법론을 통해서 이 과학적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현상을 어, 발견하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또 그런 현상을 설명한 이후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일이 발생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잖아요. 심리학은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격 검사를 해보니까 그 성격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죠. 왜?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맞닥뜨려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선 분노가 폭발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분노가 폭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미리 어느 정도 그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그냥 단순히 파악하고 알아내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부터 파악해내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 원인을 제거해서 그 원인을 없애줌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부분을, 그런 문제를 발생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파악하고 기술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통제도 할 수 있고 어, 여러 가지 미연의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앨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사방법론 수업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추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한 학기 동안 이 조사방법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보강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그 첫 시간에 강의 기여만 얘기하고 이 두 번째 시간부터 이렇게 휴강을 하게 돼서 많이 죄송한데 뭐 제가 또 그 외부에서 그런 또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발생돼요.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의 그런 면접이나 평가에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온라인 강의를 휴강했을 경우에 또 올려드리고 또 대면 보강 강의까지 할 거니까 제가 좀 두 배로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들 수업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죠.